안녕하십니까? 모두 다 착석을 하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와 한미과학기술혁신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미과학기술 동맹의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국제협력처장 김소영입니다. 예, 먼저 궂은 날씨에 오프라인으로만 개최된 이번 포럼에 발걸음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개회사에 앞서서 이번 포럼의 개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1월 22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세계화를 거치며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패권국으로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WTO 가입으로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체제에 입성한 중국이 급속도로 부상하면서 미국은 21세기에 들어 제조, 서비스, 통상에 이어 과학기술까지 전후 최대의 패권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무역 관세 정쟁으로 시작한 미중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더욱 증폭되어 첨단 핵심 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은 이제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존립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해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뛰어넘어 미래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동맹으로까지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본 포럼은 새롭게 출발하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외교 방향과 글로벌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민간 부문의 한미 과기동맹 지원 전략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와 기술 패권 가속화 속에서 두 나라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눠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 기관인 한미과학기술혁신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김기엽 박사님의 개회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선 그 쌀쌀해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하며 핵심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내는 명문 카이스트에서 한미과학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한미과학기술 동맹을 촉진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 이상의 안보 및 경제 동맹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심화되는 미중 갈등과 또 미소 관계 및 국제 정치 및 경제 관계는 한미 양국 자국의 산업 및 기술 정책에 변화를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결정된 트럼프 당선인은 향후 더욱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내걸고 과도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맹방임을 확인하며 한미 간 상호 호혜의 원칙하에 협력관계 증진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초과학 분야는 미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으나 산업기술과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서는 미국을 앞서는 기술도 확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미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하여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다양하게 수립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에게 조선 분야의 협조 요청을 했음이 알려졌습니다. 원자력 분야와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양자 컴퓨터 등 많은 분야에서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미 기술 동맹을 우리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토론하고
모색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빛내고 왕성한 토론회장을 열어주실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님을 유시한 여러 연사분들과 패널 토의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카이스트와 진흥원 관계자들께도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오늘 포럼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보람차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개회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포럼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광영 총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국회 일정으로 인해서 영상 축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입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협력 증진과 기술동맹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미과학기술혁신진흥원 김기협 이사장님과 김상선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신성철 과기협력대사님과 키스텝 정병선 원장님을 비롯한 연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포럼의 개최는 매우 시적절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포럼은 기술 패권 시대 양국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자 과학기술을 통한 상호 협력과 발전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이 한미과학기술 협력과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뜻깊은 의견과 논의가 오늘 포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분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성철 대한민국 과학기술협력대사님께서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 외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 대사님께서는 카이스트 최초의 동문 출신 총장, 디지스트 초대 및 2대 총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성철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총괄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타이틀을 글로벌 기술 시대 과학기술 외교 전략이라는 제목하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사를 패권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한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패권 국가 시대가 있었고, 또 정치적인 이념이 같은 나라끼리 얼라이언스에서 세계를 지배해 나가려는 군사 패권 시대가 있었고, 그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서 각 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패권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술 패권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기술 패권 시대의 몇 가지 키워드는 승자 독식이고, 승자 독식을 위해서 초격자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는 게 국가의 경제 안보의 핵심이죠.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중국은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 비중의 80%고 반도체 수출의 40%인 겁니다. 또 일본에 대한 높은 소부장 의존이 해소되지 않고 있죠. 또 핵심 광물의 대부분을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화석 연료 93%를 지금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죠.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12개 국가 전략 기술을 제시하고, 또 특별히 거기에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중점 육성 분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계 강국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주도권 전쟁이다. 우리가 R&D 리소스로 보면 GDP 대비 이 R&D 투자는 뭐 5.2% 정도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총 연구비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11%고 또 총 연구원 숫자 면에서는 중국의 한 25%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이 강대국에 비해서 굉장히 이 적은 그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 않죠. 특별히 우리가 무역액이 GDP의 70%라서 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외교가 동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과학기술 없는 외교는 힘이 없고 외교 없는 과학기술은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학 외교를 얘기할 때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Diplomacy for Science. 이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외교 및 국제 협력이고, Science for Diplomacy는 국가 간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학기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미국 이란의 핵 협상 타결이 정치가끼리는 안 되다가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타결된 그런 게 좋은 예가 되죠. Science in Diplomacy는 기후 온난화 같은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서 과학기술 국제기구 활동들 IPCC나 IAEA나 ITU나 와이포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협력 위주의 과학 외교는 이제 종식이 됐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언급을 했지만 결국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인도 패시픽 경제 프레임에서 이 미국은 하여튼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한 첨단 산업 공급망을 추진하는 소위 알타시아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출범을 해서 중국의 역량을 차단하고 있고, 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을 통해서 또 중국을 지금 견제를 하고 있죠.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심화되며 공급망에서 디커플링 전략이 점점 강화될 거라고 보고,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수정되거나 최근에 나오는 건 폐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동맹국에 압박을 가할 거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반도체 전기차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투자한 게 한 15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 서방정보과학연구기업 및 대학이 러시아와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글로벌 협력보다는 자국 및 진영 이익을 위한 탈세계화 과학 외교를 추구하고 있어서 우리가 포스트 네이프 에라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떠냐? 제가 이제 2년간 과학기술 협력 대사를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독특한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있다. 개발도상국은 과학기술 기반 압축 경제 성장의 국가로 존중을 하고 있고, 선진국은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20년 전만 해도 상상 못하던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피보털 스테이트, GPS, 그걸 비전으로 세우는데 참 가슴 뛰는 비전이죠.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거냐? 과학기술 전략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3C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competitiveness. 두 번째는 과학 강국가의 상호 보완적 협업인 collaboration. 그 다음에 개도국 발전과 인류사회 번영 기여를 위한 contribution. 그래서 세 개를 제가 이제 전략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외교를 진단을 해보면 부처별, 기관별 각자 도생. 그래서 부처 기관 간의 협조가 굉장히 부족하고 정보가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국제협력 담당자 근무기간이 1년도 안 돼요. 굉장히 짧아요. 또 후임자에게 업무가 인계 안 돼요. 제가 2년째 지금 맡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를 서포트하는 팀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사무관 바뀌고, 그래도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요. 또 우수국제협력 사업이 새 정권에서 갑자기 중단이 돼요. 그 국가적인 신뢰 상실이죠. 상대방 국가는 하나도 얘기도 안 해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Diplomacy for Science를 치중했는데 앞으로 Science for Diplomacy, Science in Diplomacy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과학기술과 외교는 이때까지 두 개의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양쪽의 전문성을 겸비한 융복합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 앞으로 이쪽의 인력을 양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학기술 외교라는 건 사실 중장기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국가 플랜 지금 부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뢰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화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외교 발전 방안을 몇 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 한국이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글로벌 리소싱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과학기술자, 또 아까 우리가 핵심 광물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을 위한 가칭 코리아 사이언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자.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교포 과학자들, 외국 과학자들, 또 핵심 광물에 대한 현황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외 공간, 또 제외 과협, 이런 데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스위스가 작지만 강한 나라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26개 오피스가 스위스 네트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인 사이언스 아타세 제도를 도입을 하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과기부 주재관이 13개국에 좀 파견 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행정관료인데 행정관료로서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재국에 과기계와 심층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그래야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언스 아타세를 좀 제도를 만들어서 파견하면 좋겠고, 또 여기 우리 교포과학자도 오셨지만은 명예과학술 협력대사 제도를 도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과학기술 협력, 우리가 과거는 혈맹 관계였죠. 호혜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많이 가는 거죠. 우리 카이스트도 USAID에서 600만 불 차관을 받았고, 또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육 지원 사업을 받았고, IBRD 차관을 통해서 고가 실험 장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1989년에 카이스트 왔는데 그때 10만 불 IBRD 차관으로 장비를 사서 연구에 큰 도움이 됐었죠. 자, 지금 이제 동맹관계예요. 사실 동맹관계가 혈맹관계보다 훨씬 힘듭니다. 너무 기대를 거시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동맹관계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하고 MOU가 아니라 MOA를 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 이거는 개인 연구자가 할 수 없는 탑다운으로 해야 될 거고, 앞으로 이 단체가 이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는 나사, 보건의료는 NIH, 국방안보는 DARPA, 기초과학은 NSF인데, 연구비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 같은 경우 연구비 나사는 1년에 한 30조 원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조예요. 보건의료 NIH 같은 경우는 연구비 규모가 1년에 66조예요. 우리나라는 2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분의 1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비로 뭘 매칭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고, 우리가 그들이 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 어디에 우리가 끼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상호 보완적인 동맹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도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유인 달 탐사선 알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참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미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의 일부는 유럽 과학 강국하고의 기초과학 협력이 참 중요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 한국하고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연구자들끼리 바텀업 어프로치가 충분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스웨덴,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이런 데하고 바이래터럴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면 좋겠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22년에 퀀텀 인탱글먼트로 노벨상이 나오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거기서 나오고 다 그런 나라거든요. 굉장히 한국하고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는 거고, 또 개발도상국의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경을 넓히는 거고 경제 형태를 넓히는 거고 친한 리더를 양성하는 거죠. 지금 케냐의 카이스트 이제 설립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제가 개도국 대사를 만나보면 마지막에는 다 원하는 게
자기 나라에 카이스트를 설립해달라는 거예요. 뭐 전 세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정부에 얘기하는 게 한 10개 정도를 우리가 뽑아서 국가의 이익이 되고 그 나라가 또 대표성 있는 그 나라를 해주면 좋겠다. 국무회의에서 좀 논의를 해서 결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사 되고 나서 저한테 노벨 과학상 좀 빨리 받게 해주시오.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과학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벨 과학상은 이제 국민들의 자존심이고 국가 위상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의 좋은 연구 업적에 나와야 되지만 그거를 스웨덴 및 유럽 과학자들한테 잘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분들을 만나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빠르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과학기술 외교의 글로벌 전문가 확보가 참 시급한데 그래서 제가 또 중점을 드린 일이 외교관을 위한 과학기술 지식 및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외교 협상 테이블에 모든 게 기술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용어를 모르면 우선 자신감이 없죠. 그런 면에서 이 외교부 직원들 또 특별히 이제 공관장들이 앞으로는 과학기술 외교의 천병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관장들 왔을 때 강연하고 특별히 우리가 반응이 좋았던 게 과학기술 외교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과학자들이 와서 강연하고 토론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됐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외교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과학기술 외교는 제가 볼 때는 5년이 단기인 것 같아요. 10년 중기, 20년 장기에 그런 플랜을 마련하면 좋겠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정권을 초월한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외교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 행정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 대사들이 와서 과학기술 협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과기부를 찾아가야 됩니까? 외교부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찾아가십시오. 안 되면 절 찾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과학기술 외교 기본법을 제정을 하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지식 기반 경제 시대 때 과학기술 기본법을 2001년에 제정을 했죠. 그거는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매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과학기술 기본 계획을 세웠죠. 이거는 보면 다분히 국내적인 지금 법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은 아까도 우리가 비전도 있지만 글로벌 중추국가, 세계를 향한 어떤 면에서 세계를 선도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외교 기본법을 해서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21세기 선도국 도약을 가속화하고 나아가서 인류 사회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법률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흘 전쯤에 제가 국회 가서 의원님들 상대로 강연할 때도 이거를 이번 국회에서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정근무 홀에서 신 총장님, 신 대사님의 그 발표를 들으니까 아주 예전 생각도 많이 나는데요. 오늘 포럼의 가장 큰 빅픽처를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방향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장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정병선 원장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비롯해 국립중앙과학관장,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신성철 대사님께서 워낙 큰 그림을 잘 그려줘서 저는 이제 그걸 받아서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과학기술이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91년에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게 주목받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아까 지금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정상끼리 만나면 과학기술 어젠다가 가장 상위 어젠다로 올라와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방도 그렇고 뭐 작년에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결국 과학기술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리고 경제도 이제 안보 파트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모두 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영역을 서로 이렇게
다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교부하고 과기부하고도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신성철 총장님께서 중재를 잘 해주셔요. 지금은 이제 과기부 외교부 협력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결국은 과학기술도 글로벌 가장 선단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이 가질 수 없겠다. 그래서 모든 부처의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을 고민하면서 저희도 전략도 세우고 뭐 밥도 개정하고 또 노드맵도 만들고 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키스텝 입장에서 키스텝이 서포트하는 거 위주로 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협력 필요성이나 이런 건 뭐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서 이제 주로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요약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이 국가들과 기술 블록화 협력 추진은 뭐 아까 대사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글로벌리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 수십 개 국가와 협력하고 한 20, 30년간 협력해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뭐 지금 반도체 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ASML EUV 노광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 30년간 협력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 파트너가 5,100개 그리고 국가만 해도 뭐 그 직원만 해도 140개 국가가 모일 정도로 지금은 어느 나라 네덜란드에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간 개놈 프로젝트도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프로젝트고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바이오 분야의 가장 키 프로젝트가 돼서 국가 인류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를 종식시킨 mRNA 백신도 82개국이 협력을 했으면서 지난 30년간 쌓여진 기초연구부터의 지식이 다 집적이 돼가지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혁신 성과를 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글로벌 협력의 결과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구 성과 면에서도 국제협력이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봐도 이제 그 상위 1%에 보면 73%가 국제 공동 연구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자기의 연구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국제협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그 UKC 다녀오면서 미국 표준원을 갔었는데 표준연구원에서 한미 간의 이제 기술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특별히 미국과 협력을 좀 더 강화하고 싶어서 키스텝 원장으로서 왔다 그랬더니 그쪽 담당 파트에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탑다운을 못합니다. 연구자들끼리 서로 협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시스템적으로 갖추는 게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예산을 많이 늘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잘 갖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저희 키스텝이 이제 과기부와 뭐 산업부와 기재부를 도와서 이제 이런 그 전략들을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 R&D 협력의 투자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뭐 제가 내린 건 아니고 이제 결국 혁신본부가 주도를 했지만요. 2023년에 0.5조 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2.2조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가급적이면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형화를 시켜왔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는 쪽으로 R&D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들이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협력이 이제 자기가 과거에 그 포닥을 갔든지 박사과정 했을 때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접점을 많이 넓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탑다운적으로 협력을 좀 넓힐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 2023년에는 그 글로벌 R&D 추진 전략을 그 국가과학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4년은 6월에는 이제 글로벌 협력 종합 전략안을 만들어서 우리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을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한번 담아보자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특별히 자문회의 밑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본부장이 총괄을 하고요. 정부의 모든 부처의 의사결정자가 참여를 해서 서로 좀 조율을 해보자. 아까도 우리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로 간에 좀 협력이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각 부처의 실장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 개발을 집행하는 모든 집행기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R&D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시로 만나고 있고, 주로 이제 그 과학기술 수석이 좀 자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전략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을 좀 모아가지고 제도나 또는 뭐 예산적인 면이나 이런 애로사항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키스텝이 혁신본부로 도와서 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파트는 이제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가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가 지금 하고 있고요. 철강 파트는 산업부가 하고 있는데, 특히 수소화는 제철 쪽 하고 있고, 수소는 이제 과기정통부가 넷제로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고, 환경부는 이제 그 한미 간의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 개발을 R&D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을 하고, 예산도 좀 대량으로 대폭해서 확대시키고, 이걸 할 수 있는 탑다운적인 지원을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발표를 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에 있어서 전 세계를 쫙 펼쳐놓고 우리가 어느 분야를 협력하면 좋을지 12대 국가 전략기술별로 어느 기관, 글로벌리 어느 기관, 어느 연구 분야가 가장 탁월한지를 쭉 탑다운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못 보는 새로운 분야를 접점을 넓혀서 또 혁신적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력 지도를 만들고 있고요. 그걸 또 공개를 해서 전략적인 면에서 민감한 걸 빼고 연구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공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기술도 발표를 해서 우리 이 각 연구자 입장에서 글로벌을 보면서 내가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작업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이걸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논문과 특허의 공동 저자를 제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뭐 첨단 바이오 예를 들었는데 캐나다, 미국, 뭐 전 세계 탑 연구자들을 쫙 펼쳐놓고 협력할 수 있는 그 협력 네트워크, 현재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우리 연구자들이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글로벌 대비 국내 연구자들이 어떤 분야가 강점이 있고 어떤 분야가 약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 사업을 기획할 때도 도와주고, 또 우리 연구자들이 파트너를 찾는데도 자기의 좁은 네트워크를 떠나서 눈을 넓혀서 전 세계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보스턴만 해도 산업부도 나와 있고 복지부도 나와 있고 과기부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엮어서 거점 센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거점 센터 간에 서로 융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에 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제가 KIC 보스턴을 KIC 그 샌프란시스코를 갔었는데, 그쪽에서도 한 군데 모여 있는데 서로 협력을 안 하고 있고, 협력하는데 그 자금 지원도 약할 뿐만 아니고, 협력하는데 그 현장의 소장들이 협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자기가 이 크레딧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 각자 도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저희가 예산도 협력하는데 좀 더 많이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협력하는 업무를 하면 거기에 또 소장들에게 크레딧을 줘서 현지의 모든 정보와 네트워크가 통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에 최적화된 협력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 센터들을 지금 지정을 하고 지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제도도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국제협력은 프로젝트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법이나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고부터 마지막 그 성과 활용 및 또 보안 문제까지 시스템별로 과정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작업을 지난 1년간 했었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영문 양식도 만들고 협약서 영문 양식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연구자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협력 과제에 참여하면 기존의 3750에서 더 어디션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종전의 협력 과제에서는 외국 연구기관이 PI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연구개발 혁신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외국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외국 법인도 PI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서 외국 글로벌 스탠다드의 가장 프론트에 있는 연구자들이 자기 협력 과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아이리스상 이제 연구 관리를 참여하는데 종전에는 우리 뭐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자기 인증을 해야 들어가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비자 여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연구자들이 쉽게 연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연구자들이 우리가 이제 글로벌 가장 탑 연구자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대리인을 지정해서 사업 관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 R&D 사업 관리도 글로벌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정상 애로 요인을 풀었는데 가장 큰 애로 요인이 회계연도 일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이 즉 국가재정법이 모든 예산을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라는 것은 연구자 현장에서 보면 뭐 3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글로벌 협력은 외국 파트너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연구에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금년에 그 예산 편성랑 지침에서 회계연도 일치해서 글로벌 협력 과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중 상시에 뭐 3년 5년씩 연구를 해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과제에 참여하면 기업 부담금도 대폭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도적으로는 연구 현장의 문제를 좀 많이 듣고 최대한 풀어주려고 했는데 키스타 입장에서는 계속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애로 요인을 발굴해가지고 제도나 시스템상 개선할 것도 계속 발굴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좀 성공사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AI 파트에서 글로벌 프론티어 랩을 제가 아까 뉴욕 대학하고 NYU하고 좀 하고 있는데요. NYU의 그 얀 누쿤이 전 세계 AI 그 탑 연구자 5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동 소장을 맡고 있고요. 이분이 어떤 분야의 글로벌 탑이냐면 지금 뭐 챗GPT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챗GPT의 한계는 문자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애기들이 글 배워서 학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사진을 찍듯이 하면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얀누쿤 교수는 이 챗GPT, 지금의 GPT의 한계를 능가하려면 이미지로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미래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협력해서 공동연구수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요. 일본이 최근에 사쿠나 AI라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그 유니콘 기업으로 최초로 AI 파트에 등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다음 일본은 굉장히 무시했었거든요. AI 파트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AI의 유니콘 기업이 아직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1년 만에 사쿠나 AI라는 기업이 투자 유치를 제가 아침에 기사 확인해 보니까 2조 원을 유치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그 구글의 트랜스포머라는 대표적인 그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개발자를 그 창업자로 일본 유치를 했고요. 또 거기에 일본 외무성 출신 관료가 공동 창업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드웨어적으로 일본 정부가 대폭 지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은 글로벌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깅페이스에 들어가 있는 모든 LLM의 50만 개 LLM을 에볼루션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언어 모델을 개발했는데 일본 언어 모델의 가장 최초로 언어 모델의 일본으로 탁월한 생성 모델, 이미지 해석 모델, 이미지 생성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사이언티스트라는 그 앱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의 전초가 되는 로직을 개발하면서 투자 유치를 단기간 내에 2조 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얀누쿤 교수가 주도하는 이 공동 소장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프론트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보스턴 파티의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가 다 힘을 합쳐서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이제 산업기술하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산업기술센터를 지난 4월에 개소해서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미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과기협력 변화를 저희가 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 선거 승리한 다음 날 바로 브리프를 발간했는데 그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글로벌 R&D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크게 5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보다는 지능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출 거다는 거고, 민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거다. 그 다음에 다자협력보다는 양자협력에 더 초점을 맞출 거고, 과기 분야의 정부 역할은 대폭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디리스킹이 아니고 디커플링 쪽으로 더 중국과의 경쟁과 분리는 더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망이 뭐 사이언스 네이처나 뉴욕타임즈 다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각각의 영역에서의 전망은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한동안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OSTP 소장을 디렉터를 임명 안 했었거든요.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 합의보다는 뭐 기후변화나 팬데믹 이런 과학적인 해결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이고 그런 분야에 대해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다자협력에서의 미국의 입장은 많이 좀 축소될 것 같고,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특별히 양자 간 협력에서도 AI나 양자, 통신, 첨단 제조, 국방 이 파트에 미국의 투자를 강화하면서 보안을 훨씬 강화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R&D 예산 파트는 줄어들 걸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양자나 또 AI나 이런 미국이 국방과 관련해서 경제 안보 관련해서 주도해야 될 분야에는 좀 늘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터나 대형 망원경 같은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에서는 예산이 삭감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후나 환경 파트는 좀 삭감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 산업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보다는 지능 쪽으로 대폭 완화시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학자의 이민은 엄격하게 통제를 하지만 탑 연구자들은 적시로 유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R&D에 끼치는 전망은 글로벌 다자협력에서 미국 역할이 좀 축소될 걸로 보고, 최고급 인재들은 미국으로 가는 이민이 더 가속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위협 요인도 많지만 사실은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양한 글로벌 R&D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전략으로 큰 방향은 미국 우선주의나 기술 보호주의에 대응해서 미국과 협력 성과를 적절히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우리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지만 지재권 등과 관련해서 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자협력에서 미국 영향력이 줄어드는 그 영역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양자협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최고 연구자들 간의 공동기관형 연구 추진을 좀 대폭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나 그리고 바이오나 그리고 이제 산업기술 파트에서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 인재가 미국으로 떠나지 않도록 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제가 미국 협력 프로젝트에 특히 국방 파트에 협력을 하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자기네가 연구 보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협력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연구 보안이 담보되는 우리나라 시스템을 만들어다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키스텝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키스텝 입장에서는 국제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나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다양한 면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서 한미 간의 기술 동맹이 확대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저희 카이스트의 서용석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님이 하시는데요. 제목은 한미동맹과 글로벌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서 소장님은 저희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장으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권씩 받아보실 텐데 매년 카이스트 미래전략 발간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 소개받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신성철 총장님하고 정명선 원장님께서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글로벌 기술 패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패권이라는 용어는 그 정치학, 그 중에서 이제 국제 정치에서 사용하는 핵심 키워드인데, 이게 이제 그 과학 기술하고 이제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 사실 뭐 기술 혁신이 사회 변화를 가져오고 또 뭔가 경제 발전이나 성장을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었다는 건 뭐 잘 아실 텐데, 이제는 이제 국가 간의 관계나 이제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변인이 되고 있다. 아마 그 지정학이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나 흥망성쇠가 이제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가 특히 이 지정학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였고 또 수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세기와 이제 20세기의 상황인데, 먼저 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상황을 보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그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이제 그 글로벌 패권 국가는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영 제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제 러시아의 남하였죠. 러시아의 남하였는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가 러시아의 남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보다는 이제 일본을 밀어주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일본과 영국이 이 영일 동맹을 맺음으로 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할 수 있었죠. 대신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일본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패권 국가, 인류 국가인 영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해서 1차 세계대전을 넘어서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전에 이제 이류 국가인 이제 독일과 동맹을 맺었다가 크게 한번 폭망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외교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1등이랑 같이 붙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굉장히 철저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만약에 그 대한민국이 그 여기 이렇게 위치했지만 이 대한민국이랑 이 한반도가 이 그 아프리카나 이 남미에 있었다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얘기함에 있어서 이 글로벌 패권 국가 미국이란 나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 그 사실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글로벌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글로벌 패권 국가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 공산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자, 이 보시다시피 이미 한반도의 반쪽은 이제 공산화가 됐었죠.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가 공산화가 될 경우 일본이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일본이 공산화될 경우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 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글쎄요, 뭐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한국 전쟁에 이제 그 자국의 젊은이 이 3만 7천 명을 희생시킨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한미 동맹을 또 체결을 해줬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한 원조를 해줬고, 그다음에 자국의 시장을 개방을 해서 우리의 물건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이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이 글로벌 패권 국가 또 이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은 사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그런 그 번역은 사실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이제 첨단 기술을 이제 서로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중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희 이광영 총장님께서는 이제 그 기정학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그 21세기 이제 국제 정치가 이 지정학적인 요인에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정학적 요인이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첨단 기술의 또는 첨단 산업의 보유 유무가 이건 뭐 산업 발전이나 경제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안보나 외교, 심지어 동맹의 관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난 11월 7일 날 국회에서 이제 그 미 대선 이후에 이제 그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 또 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11월 7일까지 과연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올까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11월 5일 바로 이제 트럼프 당선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쉽게 좀 토론으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2022년부터 이런 그 기정학 시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그다음에 50개 세부 중심 기술을 선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요 제1차 국가 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회도 만들었고 저도 여기서 이제 위원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국가 전략기술 육성 기본 계획에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키스텝하고 과기정통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소가 함께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제가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먼저 이 선제적인 규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핵심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그 인재를 서로 이제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글로벌 우수 인력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또 애써 키워놓은 인재를 다른 나라한테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리텐션 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들도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번 정부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글로벌 협력 연구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좀 제안을 드려볼까 하는데, 물론 앞에서도 그 저기 육성 기본 계획에 나와 있지만 저는 이 인재 그다음에 이 규제 이 지식재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요, 이번 그 국가 전략기술 기본 계획에 이 지식재산에 대한 부분은 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이제 좀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지식재산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또 이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재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뭐 보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칩스법을 통해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이제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독일도 반도체 인재 유치를 위해서 이주 노동자 유치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도 도쿄 지역 대학의 규제까지 풀어가면서 이 반도체 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네덜란드 그 장비 업체 그 반도체 SML 같은 경우는 일단 직원 23,000명 중에 한 40%가 외국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천인 계획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전 무수한 인재를 좀 중국으로 좀 불러들이기 위한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트럼프가 그런 그 이민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그 영주권 부여 문제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트럼프도 이 STEM, 그러니까 과학기술 이공계 인재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조항을 두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황은 어떨까? 일단 제가 그 69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 한 97만 명 태어났어요. 그다음에 70년, 71년도에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작년에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거의 한 4분의 1토막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 인재풀 자체 양도 확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질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공계의 기피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걱정인 게 뭐 양도 줄었지만은 또 이공계 쪽으로 올려는 학생들 좀 줄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정도 진행이 된다면 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산업 경쟁력, 이 국가 경쟁력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굉장히 가장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과 또 노력을 들여서 인재를 키워내면 뭐합니까? 이거 다른 나라에 다 뺏겨버리면,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국가 전략 기술은 우리만의 전략 기술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어제 기사에서도 이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국내 대학에서 지금 뭐 그 인재 채용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재를 양성하고 뭐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키워낸 인재를
어떻게 리테이션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앞으로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우리 정 원장님께서 그 인센티브 얘기도 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제 문제인데 지금 워낙 그 과학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이 됐고 또 관련 혁신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법과 제도가 이 빠른 기술 혁신 발전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제 지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과기정통부하고 관련 뭐 그 육성 계획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진흥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얼마 투자하겠다, 뭘 확대시키겠다. 그런데 뭔가 그 규제가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다 운전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사이드 브레이크 확 걸어놓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 밟는 듯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그 선제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 전략기술 발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식재산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지식재산 관련해서 좀 동향을 살펴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중심 기술이 부상하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지식 재산의 경계 자체가 굉장히 좀 희미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식 재산의 세계화라든가 또 기정학적 갈등도 지금 같이 결부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지식 재산법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지금 보호하려 하고 있고요. 특히 핵심 기술 분야에 외국인 투자까지 제한을 하는 소위 그 기술 국가주의가 하나의 그런 흐름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관련해서 분명히 이 지식재산의 소유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대학, 연구소, 이제 기업 등이 참여하면서 또 각 이해관계자들은 나름대로 이런 그 IP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이제 소유권 분배 같은 경우가 이제 연구 참여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자들은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 원장님도 좀 그런 매뉴얼 같은 걸 좀 보여주셨는데 하여튼 향후에 이런 그 지적재산권 문제, 특히 글로벌 국제 공동 연구 차원에 있어서 이 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할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연구 데이터의 공개 문제도 하나의 그런 좀 향후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정학적인 갈등도 중요합니다. 제가 몇몇 그 연구기관의 연구자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실 그동안 러시아 쪽하고 굉장히 그 과학기술적인 협력을 많이 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위험 요소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막 이렇게 어긋나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연구 협력과 관련해서 이 지정학적인 갈등도 앞으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미 동맹과 이 글로벌 혁신 생태계 구축은 이 첨단 기술과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글로벌 무대에서 뭔가 이런 그 한미 간의 이런 기술 협력이 혁신과 협력이 아주 좋은 그런 모델 사례로 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하나의 사례로 공유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군사 안보도 중요하고 기술 안보도 기술 동맹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술과 관련된 그 윤리, 규범, 규제, 이 표준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런 동맹의 한 카테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윤리라든가 규범이라든가 규제, 이 표준 동맹 같은 경우는요, 첨단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한미 양국이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이제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국제정치를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제정치 쪽에서는 조금 마이너한 그 목소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패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과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제 미국까지 쭉 역사를
분석을 해서 한 100년 정도의 패턴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그 패권 국가가 등장을 해서 쇠퇴하기 전까지를 한 1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도에 이제 패권 국가로 부상했다면 지금 아마 2단계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45년 이게 이제 패권의 쇠퇴 단계인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패권 국가가 이제 부상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한다라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미국의 패권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미국의 패권이 영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와이 대학의 그 미래학자, 미국의 1세대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2020년 이제 중앙일보하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뭐 3가지 조언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로 더 이상 대한민국 선진국 따라갈 나라 없으니까 더 이상 선진국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 국가가 되어라가 이제 첫 번째 주문이었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온 그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21세기에도 통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발전 논리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 관계를 다각화해라. 뭐 여기서 이제 기존의 동맹을 파기하거나 한미 동맹을 등한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그 미국 패권 이후에 그런 세계도 우리가 같이 좀 대안을 갖고 고민해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동 주최 기관인 한미과기진흥혁신원의 김상선 원장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김상선 원장님은 구대 키스텝 원장, 한국과총 사무총장,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과기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과기협력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선입니다. 방금 그 세 분 연사님 귀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도 제약이 돼 있고 해서 오늘 제목이 이제 한미 과학기술 동맹 포럼이기 때문에 한미 과학기술 동맹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한미 과학기술 동맹 뭐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70년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안보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DC에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그 링컨 메모리얼 옆에 코리안 워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이 19분의 육해 공군 판초우일 이분이 있는데요. 그 벽면에 써 있는 글입니다. 이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2022년에 그 개보수를 해서 그 벽면에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한 36,600여 명의 그 명단이 그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요게 아까 그 19분의 그 군인 앞에 여기 써 있는 글이 아주 짧은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참 가슴이 찡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생전 알지도 못한 나라, 생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요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상상을 못합니다. 보통 지도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근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36,600여 명이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미 관계라는 것이 혈맹 관계고 안보 동맹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이제 매년 7월 27일 날은 정전협정 종료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금년에 아마 71회 그 코리안 워 메모리얼 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지역에 보면은 주요 그 벨트웨이 이름에 우리 고속도로 이름에 코리안 워 메모리얼 파크웨이라든가 어떤 교량 이름에 코리안 워 브릿지라든가 또 각 주마다 코리안 워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때 국무성이나 에너지성에 가면은요, 그때가 마침 이제 DJ가 정권을 우리가 그 잡았을 때인데요. 저보다 더 좋아해요.
자기 부모들이 가서 지켜준 나라가 민주화돼서 저렇게 성장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정말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한미 안보 동맹 70년이 됐죠. 그러니까 코리안 워 때 참전하신 분도 있지만 그 뒤에 지금 주한 미군들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심정적으로는 프로 코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년간 지켜온 한미 안보 동맹 관계를 정말 소중하고 잘 기억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마침 앞으로 한미 관계는 그동안의 안보 동맹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과학기술 동맹,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얼라이언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조 바이든께서 평택에 삼성전자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한미 관계는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동맹 관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그 직후에 한미 정상회담 했죠. 또 작년에 또 한미 정상회담 했죠. 거기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한미 관계는 첨단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동맹 관계로 가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이게 어쩌면은 뭐 정치 외교권에서 한 번쯤 이렇게 수사로 던질 수 있는 말이겠죠. 근데 과학 기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이게 한미 관계라는 것이 지난 70년간의 안보 동맹 관계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 동맹이고, 그게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말 소중하다. 이걸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 안보 동맹이라든가 한미 기술 동맹이라든가 글로벌 협력이라는 것은 그냥 뭐 한 번쯤 이렇게 던지는 수사 정도가 끝나는 선택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건 필수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왜 그럴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사실 과학기술 과용 자원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2년 통계로 우리나라 R&D 총 투자가 한 112조쯤 되고요. GDP 대비 뭐 세계 뭐 2위 수준인 5.21%라고 합니다. 우리가 80년대 초반에 국가 R&D를 시작했으니까요.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그만큼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었고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아마 금년도에 지금 뭐 민간 쪽 다 포함해서 한 120조쯤 쓰거든요. R&D 투자에. 근데 이 돈이요, 전 세계에서 쓰는 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쓰는 돈이라는 게 지금 한 2,700조쯤 될 겁니다. 2,700~800조쯤 돼요. 전 세계에서 쓰는 돈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돈의 한 3%,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 정부 다 포함해서 한 120조 되는 이 돈을 선택과 집중, 전략을 동원해가지고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거 중요하지요. 동시에 나라 밖에서 쓰이고 있는 96, 7%하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연계 협력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로벌 협력이라는 것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안에서 가용자원만 가지고는 어림없다, 이제는 그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잘 공감하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전략이 그랬지 않습니까? 패스트 팔로워, 뭐 타겟이 있으면 그냥 밤새워서 빨리빨리 하면 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느 사이에 앞단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혁신 선도자, 퍼스트 무버, 프론트 러너 이런 전략을 지향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이 상당히 브룸버그에서 보면 뭐 세계 1, 2에 들어가 있고요. 뭐 와이프에서도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 있고, EU에서도 평가를 해보니까 1위고, 뭐 코스트 지표도 세계 5위고, IMD 그렇고 국제적으로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늦게 시작한 기초과학 연구 쪽에서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특허 뭐 세계 4위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한마디로요,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만들어지고 80년대 초에 국가 R&D를 시작하고 사실 거의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이런 성과를 이룩한 것은 정말 한마디로 그냥 장족의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족의 발전을 이룬 거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결국 과학기술 덕분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학계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과학기술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지만 기술 패권 전쟁이라든가 팍스 테크니컬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덕분에 있었듯이 과학기술이 없이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비단 어떤 특정 분야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를 다 영향을 미치는 팍스 테크니컬 시대고 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패스트 팔로우 할 때하고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뭐 처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이 사실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내부의 가용 자원만 가지고 어렵다. 이제는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이 프론트 러너 혁신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모방할 어떤 타겟이 없잖아요. 사실은 거의 모든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과학기술 선진국, 특히 과학기술 최강국인 미국하고 협력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력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들 하셨지만은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기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지구촌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후변화, 각종 재난재해, 그뿐 아니라 이제 이 사이언스 쪽에서 빅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나라 힘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터라든가 뭐 극지 문제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협력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죠. 국가 어떤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지구촌이 안고 있는 문제라든가 거대 과학을 풀기 위해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피티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어떤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 관계,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그럼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이거 다 알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쏟아지는 것들이 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망들입니다. 매일 나오죠 지금. 뭐 싱크탱크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한쪽에서는 우려 같습니다. 우려. 트럼프 당선자께서 한국 부자 나라고 머니머신이고 그래서 무슨 안보 부담금을 강화해야 된다,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그 우려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괜히 기대가 많이 있어요. 앞에서 다른 발제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야를 잘 키우면은 어떻게 보면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다. 그래서 양자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기대와 우려가. 그래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과학기술 동맹 측면에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이 필수고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최강국인 미국하고 동맹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미 기술 동맹 관계를 안보 동맹에서 이제 과학기술 동맹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맹이란 말은요, 그냥 한두 건 협력한다고 동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얼라이언스란 말을 쓰면은요, 촘촘하게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떤 눈에 띄는 무슨 예를 들어서 아르테미스 사업을 한다든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한미가 지금까지 안보 동맹이 기술 동맹처럼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강구를 해야 된다. 국가 간, 기관 간, 기업 간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강구를 하고요. 그냥 보여주기식 무늬만 협력,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는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협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협력이라든가 건별 협력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느냐, 이런 데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이제 협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공공 부분이 있고요. 민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공공 부분은 어떤 그 가시적인 외형적인 어떤 사업도 있겠지만은 협력 기반 조성, 협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거죠. 우리나라 뭐 표준과학연구원하고 미국의 니스트라든가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하고 그쪽에 나사라든가 뭐 보건연구원하고 그쪽에 뭐 NIH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죠. 그쪽에서 우리를 파트너로 껴주지 않더라도 한미 기술 동맹이라는 전제를 기정사실로 하는 거죠. 우리가 한미 관계가 이렇다. 기술 동맹 관계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관 간에 교류를 하는 거죠. 교류를 하다 보면 협력 수요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이런 데 강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원래 진정한 협력은 저는 이 탑다운 협력도 있지만은 이렇게 바텀으로 협력이 생겨야 내실인 협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특히 미국과는 각종 그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다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자. 일부러라도. 그 다음에 이제 재미 한인 과학자 협회라든가 또 쿠스코라든가 이런 어떤 기존 기관들하고 잘 협력을 하는 문제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실을 따지기 전에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도로 하고 있는 뭐 국제 사업이라든가 우주 사업 이런 것들 막 들어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뭐 핵융합이라든가 무슨 뭐 가속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극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런 어떤 대형 사업에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교류함으로 해서 이런 협력들이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쪽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시아 허브를 둔다든가 미국도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한다든가 과학기술 ODA 양국 다 관심이 있는 분야고 우리도 중요한 분야 아닙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할 분야가 무엇인지 또 해외 동반 시장 진출할 수 있는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분야라든가 또 아까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 공관을 통해서 꼭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뿐 아니라 주요 영사관 보스턴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과학 담당 영사를 둔다든가 이런 쪽을 대폭 좀 강화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한미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과학기술이 동맹관계고 그 정도로 중요한 이슈라면은 이슈에 따라서는 장관께서 또는 대통령께서 공동의를 최소화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올라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간 차원에서는 이제 정부 공공에서 닦여 있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보완적인 상호 이익이 되는 것들을 적극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이룩한 그 팀 코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러스 그래서 원전 웨스팅하우스하고 현대하고 해서 지금 뭐 진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들 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분야라든가 또는 뭐 우라늄 가공 문제라든가 이런 분야 뭐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트럼프도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선박 건조라든가 또 해군 함정 MRO 분야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이오 헬스 분야의 아시아 허브라든가 반도체나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분야가 무엇인지. 작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흑자가 444억 불입니다. 아마 금년에는 가장 우리가 흑자가 많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머니머신이고 부자 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겠죠.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 회사에서 이제 가스를 지금은 주로 이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쉘가스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그 무역 적조를 좀 낮춰야죠.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무역 역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소비재가 아니라 미국 경제를 위해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너희가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중간재를 보내지 않느냐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설득 노력과 함께 상호 관심 분야를 찾아가지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재미 한인 과학자 협회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19개 제외 과협들이 있는데요. 재미 과협은 좀 특수합니다.
재미과외에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가 한 7,000명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각 주의 그 대학에 계신다든가 연방정부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벌써 한 50년간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그분들하고 교류를 해서 그분들이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미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또 양국 간의 협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활용하는 방안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 현재 한 7,000명이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가 한 20만 명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좀 역할들이 커지면은 동참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속해 있는 한미과학기술혁신진흥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과학기술혁신진흥원은 이 한미과학기술 동맹이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 공공도 중요하지만 민간 쪽에서도 좀 조력을 하자, 돕자. 그래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아직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기관인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크게 한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과학기술 동맹 관계에 대한 어떤 기반 조성입니다. 한미 과학기술 동맹이라는 것이 그냥 뭐 정상회담 때 한번 얘기하고 끝난다.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을 앞으로 혁신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미국. 그러니까 이거를 불씨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왜 한미 기술 동맹이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왜 절박한 문제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여기에 좀 적극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바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한인과학자협회 같은 그런 단체랑 협력을 해서 민간 차원에서 물론 대기업들은 본인들 네트워크들이 있겠지만 네트워크가 없는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인력을 사람을 찾는다든가 시장을 진출한다든가 무슨 뭐 특별히 훈련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중간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해서 저희하고 이제 재미한인과학자협회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면 아마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이 주로 미국 과학계에 필요한 사항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력이 커지다 보니까 반도체, 배터리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과학계가 국내 협력 수요가 많아져요, 점점. 그런 것들을 브릿지 하다 보면 이런 사업 수요들이 많아지면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샌프란시스코에다가 세종 혁신센터를 짓는다든가 지어서 이제 국내 과학계가 미국을 진출하는데 이걸 돕는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 측에서는 지금 크시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코 한국 과학기술계가 지금 미국을 진출하는 협력뿐 아니라 점점 미국 과학기술계가 한국에 어떤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돕겠다는 거고, 동시에 이제 협력이라는 것이 탑다운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시에 버튼업으로 수시로 협력 수요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10대 경제 강국이 됐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과학기술이라고 봅니다. 과학기술 없이는 대한민국이 오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 패권 전쟁, 팍스 아메리카 이런 시대, 팩스 테크니시스트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미과학기술 동맹은 정치 외교권에서 한 번에 구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한미과학기술혁신진흥원이 이제 막 시작한 기관입니다만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선 원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미 동맹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해 가면서 구체적인 실현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동포 과학자분들도 와 계시긴 한데 특히 7,000명, 크게 보면 2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한인 계열의 과학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숙제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이번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은 김기엽 한미과학기혁신진흥원 이사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김 이사장님께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부품소재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이 주제 발표를 네 분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네 분의 그 말씀은 나중에 잠깐 듣기로 하고 발표를 안 하시면서 오늘 지정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이석봉 헬로디디 대표님과 또한 이기우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두 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런 뒤에 오늘 발표하신 네 분과의 그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선 이석봉 헬로디디 대표님 대덕의 터줏대감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께 소개는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26년 사니까 터줏대감이 되는 모양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발제 말씀 듣고 그러면서 많은 거를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특히 올해 들어와 가지고 러시아라든가 중국, 그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요 지역들을 좀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위상이 정말 올라갔다는 거였습니다. 시베리아를 가서 느낀 거는 아카뎀고로독이라고 대덕단지의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을 보면서 야, 여기는 쇠락하고 있구나. 여기가 러시아 과학의 중심지였는데 과연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러한 의구심을 좀 갖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대덕단지는 아카뎀고로독이 그걸 보고 시작한 곳이었는데 우리는 훨씬 더 그야말로 그 과학기술이 역할을 했고 또 지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서 그렇고 또 중국을 갔었는데 중국에서도 한국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특히 미중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서양 쪽하고의 미국 쪽하고의 교류 협력이 어려우니까 우리를 일종의 대안으로 삼으려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여겨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또 일본 가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갔더니 일본의 과학기술자들이 한국의 과학기술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본적으로 인력 부족입니다. 일단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한 56개가 되고 있는데 진짜 지금 가동되고 있는 한 7개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원자력 관련된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계의 비전이 없는 거죠,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도 석박사들이 진학을 안 한답니다. 일본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그 고급 인력들의 수급이 안 되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에 같이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싱가포르를 갔더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나라가 작기는 하지만 거기 과학자가 한 6천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싱가포르이 2020년도에는 AI 분야에 있어서 세계 10위권 국가였는데 3년 만에 세계 3위가 됐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싱가포르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사람들도 결국은 매스가 적다 보니까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워낙 싱가포르는 해외 협력을 잘하고 있는데 한국도 하나의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세계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과학기술에 있어서 많은 성취를 보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 신의 개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트럼프 당선 이전에 쓴 책입니다. 송이달이라는 저자가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의 재집권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확신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어떠한 미국에 대한 이해가 어땠냐면요. 미국이 지금 엉망이로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로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그 글로벌 그러한 그 지정학도리는 기정학상에서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가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만은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문제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름의 질서를 갖고 있고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의 그 불협화음이라든가 지체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갈등에 비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갈등 조정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 대비 효과가 높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외부와 협력을 해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연구비가 전 세계에 비해서 3 내지 4%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작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세계 GDP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23년도에 세계 GDP가 105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GDP가 1.7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의 비중이 뭐냐면 1.2%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비중이 1.2% 되는데 R&D 비용이 3, 4%라는 거는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에 있어가지고의 우리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자세들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한번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다 대동정부단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 부러워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야, 거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대덕단지를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이 삼성전자 사장님 하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강연을 하시고 대덕단지를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랬는데 본인이 봤을 때 정말 대덕단지 대단한데 왜 이게 안 알려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국제협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나를 알고 하는 거랑 나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랑 과연 그 콘텐츠가 얼마나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사실 카이스트 총장님들한테는 우리 신 총장님께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또 이광영 총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카이스트가 대덕단지를 하나의 캠퍼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대덕단지를 캠퍼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이스트가 대덕단지의 일원으로 생각할 따름이지 기계연이라든가 전자연이라든가 원자력연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모르고 있다 지금. 이 얘기는요. 저 원자력연이나 전자통신연이나 저 화학연이나 똑같습니다. 서로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해외랑 협력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해당 파트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연구소들끼리의 교류가 있으면서 그 해외를 나가는 거랑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싱가포르를 갔더니 AI를 해요. AI를 하려면 당연히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전력이 필요하면 SMR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가신 분들은 원자력 지원에서는 안 갔어요. 이제 싱가포르 가는데 에틸이랑 이 다른 연구소에서 갔는데 그분들은 SMR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SMR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니까 못 팔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SMR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수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수자원 공사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더 우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선택할 카드가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그 카드의 범위를 우리 스스로가 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강의한 분 중에 하나가 전북대 과학과의 김근배 교수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이라는 책도 쓰고 한국 과학사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과학 연구는 있지만 과학 문화와 과학 운동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진짜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과학기술 강국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학 문화와 과학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과학 문화 예를 하게 되면 과학 저술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공계 출신들이 아무래도 과학 저술가 역할을 하고 과학 언론인도 하고 과학 저술가 역할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오로지 연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반을 강화시키는 일, 우리 서로를 알아나가는 일,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어떠한 이해를 높이는 일, 그런 걸 기반으로 하면서 한미동맹도 하고 EU와도 협력하고 또 다른 나라도 협력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이제 강대국이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우리를 그레이트 파워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에는 스몰 파워, 미들 파워, 그레이트 파워, 슈퍼 파워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그레이트 파워가 됐습니다. 그런 그레이트 파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잘 해왔고요. 앞으로도 있어서도 분명히 잘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해하는 시간들을 그런데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저희 사실 앞으로 모두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또 과학 운동을 하는데 앞장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이기우 전 에너지 연구원장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대덕단지 연구회 부회장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기우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여기에 패널로 불러주신 거는 제가 재미과학기술자협회에 중소기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국 체크 어드바이저를 맡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업무는 재미과학자협회에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진출을 원하면 그러한 업무를 좀 도와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중소기업의 위원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에 제가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활동은 크게 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기후기술 연구회를 대전시 산하에 설립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이제 한미 과학기술진흥 진흥원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업무 자체 거기서 하면은 참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근데 여하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네 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한인 과학자들하고 우리가 기초연구라든지 중소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때 도와주는 업무는 정말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우선 한미 과학자협회하고 과학자협회 매년 개최하는 UKC가 있습니다. 한미 과학기술 컨퍼런스가 있고 유럽에는 이제 9개 나라가 구성한 유럽의 협회가 있는데 거기도 매년 이제 EKC라는 그런 거를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도 CKC에서 매년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1998년도부터 미국의 UKC에 매년 참석을 하면서 에너지 분과를 저희가 같이 KSA하고 우리 에너지공원하고 같이 이제 공동 코체어를 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소기업위원회에 저를 그 아마 어드바이저로 지명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은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는 1971년 아까 그 김상선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워싱턴 D.C.에서 그 한인 유학생 69명으로 이렇게 설립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 98년도에 여기 UKC에 갔을 때는 거의 뭐 참석하시는 분들이 98년도인데요. 한 100여 명도 안 됐습니다. 50명, 한 60, 70명 그렇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2016년도까지 그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뭐 거의 한 1,500명 이렇게 참석하는 아주 큰 그런 그 학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 한인과학자협회에 사는 그 CKC는 2011년에 밴쿠버에서 1회 개최를 했는데 제가 참석을 여기는 이제 14년도부터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기관장을 하면서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도 여기도 이제 9개 나라가 여기 그 한인과학기술자 협회를 구성을 했는데 2008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뭐 주로 협력했던 사항들은 재미 한인과학자협회와 공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2014년도까지 워크숍 그 에너지 분과를 우리가 이제 그 공동으로 KS하고 주최하고 그리고 제가 14년도부터 제가 그 기관장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 한인 과학자분들 유럽하고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우리 기초 연구하시는 분들을 같이 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연구소에서 1년에 한 3개 정도 그래서 전 3년 동안에 한 10개의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UKC, CKC, EKC에서 그분들의 그 발표를 시켜서 저희 그 기초연구사, 그러니까 그 과기부의 기초연구 사업에 대한 그 공동과제를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성과들이 상당히 이제 컸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들은 기초연구 사업 부분은 우리가 그 출연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해서 같이 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기업하고 협력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재미 한인과학자협회 중소기업위원회에서 했었던 그러한 업무들을 고경력 지금 뭐 고경력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제하신 우리 김상선 원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한미 관계를 동맹 안보 동맹에서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는 뭐 저는 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그 재미 한인과학자협회를 통한 협력 강화 그리고 지금 한미 과학기술 협력센터를 통한 그 공동 연구 인력 교류도 이렇게 검토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은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협력하는 국제 협력 사업에는 좀 뭐 기후 변화 대응 저희가 원래 이제 UKC하고 CKC, EKC에서 추진했던 주요한 내용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에너지라든지 핵융합, 원자력, 그리고 ISMR 같은 이런 것들은 출연 연구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기업하고 협력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고경력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재미 한미 과학기술 혁신진흥원에서 한번 그런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원장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사실 그 오늘 발제하신 네 분이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씩 그 오늘 그 포럼에 대해서 평을 해 주시고 또 향후 저희 생각은 한미과학기술 동맹 포럼을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계속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이 발제자분들의 그 의견 이런 것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신성철 네. 총장님. 일단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슈가 될 텐데, 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디지스트 총장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LBNL하고 디지스트하고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했어요. 근데 디지스트는 지방의 신생대학이고 LBNL은 세계적인 연구소였잖아요. 노벨상 13명을 배출하고 그런 연구소였어요. 그거를 이 기관 차원에서 MOU를 맺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렇게 하고 내가 이 검찰에 고발당했을 때도 그 뭐 돈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카이스트에 연구자로 교수로 있을 때 그때 LBNL 연구팀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상호 보완적이에요. 뭐냐면 LBNL은 지금 시설은 굉장히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 같이 공동 연구하는 팀이 사이언스가 우리보다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이언스를 제시를 하고 그거를 거기서 실험을 하면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또 우리가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쌓인 거죠. 그게 이제 5, 6년 같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이 학생들이 그 LBN의 그 랩 가서 포스닥으로 가서 연구를 하면서 그 연구실에 가장 좋은 업적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 하자보다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은 뭐냐면 바텀업으로 사이언티스트들끼리 신뢰가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탑다운으로 막 드라이브 하는 거는 잘못하면 돈만 유실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연구자들끼리의 바텀업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정부와 기관이 해줄 거는 그 연구자들이 거기서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때, 그래서 저는 볼 때는 그쪽에 가서 좀 겸직 연구원 제도를 좀 우리가 마련하면 국가 차원에서, 그게 이제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거기서 거기에 소속감을 가지고 연구도 할 수 있고 같이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텀업의 사이언티스트의 어프로치와 탑다운의 기관과 정부의 도움이 있으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병선 원장님. 예, 저도 아까 뭐 발제 내용은 빼고 이제 우리 한국과학기술동맹 이 포럼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미국 내 한인 과학자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 저희 정부 정책과의 관계 속에서요. 저도 이제 대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정부가 아무리 탑다운을 해도 연구자들끼리 협력의 의지가 없으면 돈만 이렇게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니스트 가서 협력하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딱 첫 마디가 우리 과학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가 없으면 우리는 못 밀 수가 없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적으로 보완적 관계가 가야 되는데, 보완적 관계가 가려면은 그쪽 연구자들이 우리 연구자와 하고 싶어하는 이제 어떤 매력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이 저는 우리가 세계 최초의 질문을 챌린지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에 가진 연구 그룹이 있어야 되고, 또 뭐 그게 아니라면 가장 먼저 적용 분야를 찾아가지고 조합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혁신 도전 연구를 계속 또 같이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전략 지도도 만들고 인력 지도도 만들고 있는데, 그 논문과 특허를 통해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전략을 하지만 결국은 그 밑에 사람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저는 이제 그 민간 부분에서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미국 내 한인 과학자들과 우리 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주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전략기술 파트 첨단 바이오나 뭐 반도체나 뭐 양자나 AI나 구체적인 아이템 하나하나별로
서로 보완적인 것들을 찾아줄 수 있는 민간의 적극적 역할들을 여기서 좀 우리 이 포럼에서 유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살아서 움직여서 협력의 프로젝트로 발전되어지고 그게 정부에 제안되어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정부는 또 그거에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리고 또 막힌 것들을 계속 풀어주고 필요하면 이제 그 어젠다를 좀 굵직하게 만들어서 양국 간 정상회담의 어젠다를 올려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여기서 많이 해주면 정부로서도 큰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명선 원장님 아주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서영석 원장님. 예, 그 아까 저기 이석봉 대표님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일본이 우리하고 이제 그 과학기술 협력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쪽의 인력 부족 문제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 이미 우리나라도 이 과학기술 이공계 인재가 지금 부족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이제 심화가 될 텐데 이런 우려가 이제 앞서면서 저는 아까 그 재미과학자 숫자가 2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미과학자뿐만 아니라 이제 재외과학자들 합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뭐 재미과학자님 물론 저 현역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게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재외 동포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큰 자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그 앞으로 이제 한미 그런 그 과학자 그 네트워크를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좀 잘 파악을 하고 어떻게 우리 국내의 그런 인재로 좀 모셔서 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이 산업 발전에 조금 연계시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김상선 원장님도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사실은 그 코리안워의 한 36,600명 정도가 사망자고요. 그때 아마 사상자가 10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방불명이 한 8,000명 되고요. 그래서 한미 관계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지난 70년간의 관계를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이 아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미 기술 동맹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단 과학기술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이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한미 기술 동맹이라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그 NSF 사업들 중에 보면은요 수학과하고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나 이렇게 접목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요. 돈 크게 많이 안 줍니다. 작은 돈 주어서 협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갑자기 수학이 잘 몰랐잖아요. 내가 이렇게 케미스트리에 기여할 수가 있네.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들도 수학자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네. 협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협력 기반 조성이라는 것이 서로 알아야 협력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모든 분야가 미국하고는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쟤들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협력 수요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버텀업식의 내실있는 협력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우리를 상대로 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전제가 우리 한미 관계는 기술 동맹 관계야. 이런 걸 핑계 삼아서 자꾸 협력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미국하고는 협력 채널을 굉장히 다양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실 있는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김서영 교수님 클로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카이스트 한미 과학기술혁신진흥원 공동주최 한미과기동맹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에 직접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